아주머니, 우동 하나만 주세요. 하나요? 애들이 둘인데 한 그릇 가지고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려고요. 한 그릇만 주세요. 거짓골로 우동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6년 전 아들의 장례식 날, 돈과 다이아몬드를 훔쳐 달아난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 재래시장은 가을의 끝자락, 축축한 흙냄새와 젓갈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백화점 쇼핑백을 든 68세의 윤희숙에게 이런 곳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친한 지인이 이 시장의 개장이 일품이라고 극찬하여 낯선 길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희숙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망설임과 불편함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짙은 코트와 고급 핸드백은 이 서민적인 풍경과 확연한 이질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시끄러운 시장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골목 어기 낡은 천막 아래에서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포장마차 한 곳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우동을 파는 작은 노점이었습니다. 희숙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노점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가 작은 아이 2명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몸에 맞지 않게 크거나 낡았으며 특히 여자아이의 점퍼는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포장마차 주인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동 하나만 주세요. 하나요? 애들이 둘인데 한 그릇 가지고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려고요. 한 그릇만 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미안함과 궁핍함이 희숙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뎅도 넣어줘. 민결이가 오뎅 제일 좋아하잖아. 여자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안, 민결아. 오뎅은 다음에, 엄마가 다음에 꼭 사줄게. 오늘은 그냥 먹자. 그 순간 희숙의 손에 들려있던 백화점 쇼핑백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이 부딪히는 쿵 소리가 났지만 희숙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 듯 얼어붙었고 68년의 삶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심장의 박동이 귀청을 때렸습니다. 저 목소리, 저 뒷모습, 저 아이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설마. 희숙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시장의 분주한 인파와 소음을 방패 삼아 포장마차 옆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더 가까이서 그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여자가 우동을 받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찰나 희숙은 그녀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헬쓱하게 야윈 얼굴,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눈 밑에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 그리고 희끗희끗 새치가 섞인 머리카락. 6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만 희숙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월과 고난이 그녀를 짓눌렀을지라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수연이구나. 내 며느리 수연이. 희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깊은 고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이와 민결이 6년 만에 마주친 손녀와 손주였습니다. 큰아이 나은이는 이제 10살이 넘었을 테지만 작은 체구에 너무 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점퍼는 몸에 맞지 않게 컸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너덜너덜했습니다. 작은 민결이는 8살쯤 되었을 테고 너무 말라 얼굴이 창백했고 콧물을 훌쩍이며 엄마의 옷자락을 잡은 채 연신 헛기침을 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우동 한 그릇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건네자 수연은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3,000원을 꺼내어 건넸고 국수 한 그릇을 들고 아이들이 서 있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동 한 그릇을 셋이서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이가 젓가락으로 면발 한 줌을 집어 동생 민결이에게 건넸습니다. 민결아, 너 먼저 먹어. 누나는 배 안 고파. 너 많이 먹어. 그것은 새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 희숙은 나은이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굶주린 소리가 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이들에게 더 사줄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희숙은 전봇대에 기대어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두 뺨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전 아들 영준의 장례식도 채 끝나기 전에 금고에서 7천만 원과 다이아몬드를 챙겨 돈 많은 남자에게 도망쳤다고 굳게 믿었던 며느리 수연. 배신자라고 저주하며 6년 동안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그 며느리가 지금 자신의 손주들과 함께 3,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 많은 젊은 남자를 따라 도망쳤는데 지금 이토록 비참하게 굶주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 이유도 손주들이 굶주림에 거짓말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희숙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지난 6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내 며느리가 저렇게 살 리가 없어. 어떻게? 희숙은 시장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비쩍 마른 손녀와 손주의 모습을 몰래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희숙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며느리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아이들의 초라한 모습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며느리와 아이들이 경황 없이 사라지자 집으로 돌아온 윤희숙은 벽난로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8세의 그녀에게 낮에 재래시장에서 목격했던 그 광경은 뼈에 사무치는 잔상으로 남아 그녀의 머릿속을 쉼없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던 모습, 특히 가장 어렸던 민결이가 우동에 들어가지 못한 오뎅을 아쉬워하며 헛기침을 하던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6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희숙의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정말 말이 안 돼. 저렇게 살고 있었다니. 희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6년 전 2019년 11월 17일의 비극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들 영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그날이었습니다. 테라젠 테크 상무였던 영준은 한창 잘 나가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등졌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고 며느리 수연은 충혈된 눈으로 영준의 영정사진 옆을 지켰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 희숙이 잠깐 집에 들어왔을 때 수연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열려 있었고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희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급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숨겨진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늘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었던 현금 7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보석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위해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희숙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조옥분이 희숙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사모님, 새벽에 택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며느님이 큰 가방 여러 개를 싸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젊은 남자, 7천만 원, 다이아몬드.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지자 희숙의 머릿속에는 명확하고 잔인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장례식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돈과 보석을 챙겨 다른 남자에게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숙에게 이것은 아들에 대한 배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희숙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명확한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수연도 알고 있었고 다이아몬드 역시 영준이 수연에게 준 선물이었기 때문에 절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희숙은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 깊은 곳에 묻고 6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가족 명부에서 지워버렸고 둘째 아들 영철의 가족에게만 의지하며 외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영철은 형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듯 희숙을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격한 수연의 모습은 그 6년간의 증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희숙은 거실의 창가로 다가가 압구정의 화려한 아파트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건가? 그녀의 내면에서 6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의심의 문이 강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수연에 대한 원망 대신 6년 동안 고생했을 손주들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은 잠시 후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둘째 아들 영철이었습니다. 아니다, 영철아. 그냥 내 형 생각에 잠이 안 와서 그랬다. 너는 잘 자고 있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영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희숙은 순간적으로 영철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6년 전 수연의 도주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신고를 종용했던 것이 영철이었습니다. 모든 단서들이 며느리가 배신자임을 가리키고 있을 때 희숙은 영철의 말에 굳게 의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희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을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라도 수연이가 7천만 원을 챙겨 도망친 게 아니라면 왜 사라진 걸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수연이를 배신자처럼 만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 희숙이 압구정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나서는 발걸음은 6년 전 영준이 사고를 당하고 난 후 맞이했던 새벽만큼이나 비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하게 앉아서 며느리를 원망하거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배신자 며느리라는 프레임이 깨지자
희숙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해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만약 오해라면 전날 봤던 굶주리던 손녀. 나은이와 손주 민결이의 처참한 모습을 자신도 함께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진실을 감춘 배우에 대한 강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외곽에 위치한 낡은 빌라촌. 희숙의 고급 외제차는 이 동네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정부 조옥분이 5년 전 퇴직 후 이사 온 빌라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하는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희숙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옥분이 6년 전 자신에게 했던 증언, 젊은 남자 목소리, 큰 가방이라는 단어들이 만들어낸 비극의 깊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옥부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희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6년 전보다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이 먼 곳까지 무슨 일이신가요? 조옥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희숙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방황했습니다. 희숙은 그 미세한 떨림과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옥분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6년 전 그날 밤, 내 며느리 수연이가 떠나던 밤의 이야기 말이야. 조옥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희숙의 단호한 태도에 저항하지 못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모님.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좁은 거실은 낡은 가구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조옥부는 희숙에게 찻잔을 내왔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차를 마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6년의 고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옥분 씨, 그날 밤 당신이 말했던 그 젊은 남자, 정말 본 거 맞아? 조옥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희숙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희숙은 조옥분의 눈을 응시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수연이를 봤어. 재래시장에서 낡은 옷을 입고 아이들과 3,000원짜리 우동 하나를 나눠 먹고 있더구나. 7천만 원을 훔쳐 돈 많은 남자 따라 도망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 며느리가 돈 때문에 도망쳤다는 당신의 증언이 정말 진실이냐고? 희숙의 말에 조옥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쨍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조옥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조옥부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희숙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6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희숙은 배신감과 후회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젊은 남자가 와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 조옥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시키셨어요. 영철 도련님이. 희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영철, 자신의 둘째 아들, 6년 동안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영철이가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시킨 건데? 조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저한테 오셨어요. 300만 원을 주시면서 새벽에 젊은 남자가 수연 씨를 데리러 왔다고
그래서 수연 씨가 큰 가방 들고 나갔다고 꼭 그렇게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만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택시 기사였어요. 희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영철이 왜 형수인 수연을 배신자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음직했던 아들이 형수를 향해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희숙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옥분 씨, 그날 밤 다른 일은 없었어? 수연이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 이상했던 일은? 조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희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었어요.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어요.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영철 도련님 부부가 수연 씨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이 당신 때문에라고 소리치셨고 수연 씨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도련님이 형수를 쫓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희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영철이 수연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왜 동생이 형을 잃은 형수를 협박하고 쫓아냈을까요? 희숙은 더 이상 조옥분의 집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희숙은 곧바로 빌라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아들 영준이 다니던 직장, 테라젠 테크였습니다. 영철이 왜 형수를 쫓아내고 거짓말을 조작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희숙의 걸음은 이제 망설임이 아닌 분노와 진실에 대한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숙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판교에 위치한 최첨단 IT 기업 테라젠 테크 로비였습니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로비의 모습은 6년 전 희숙의 큰아들 영준이 상무로서 활약하던 곳이자 동시에 그의 동생 영철이 부장으로 근무하며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곳입니다. 희숙은 큰아들의 오랜 동료였던 최 과장을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최 과장은 6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희숙의 모습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연락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래, 최 과장. 내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구만. 하지만 지금은 자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희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과장, 영준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을 기억하나? 최 과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이었기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상무님이 퇴근하시고 집에 계실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다가 외곽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아나? 희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철 부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야근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영철이가? 네. 내용은 형, 외곽 연구소 쪽에 큰 문제 생겼어. 지금 당장 안 오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소. 희숙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영준이가 왜 밤늦게 연구소에 가야 했을까? 정말 큰 문제였던 건가? 최 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희숙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밤 9시에 연구소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소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 밤 9시에 연구소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고요. 희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컵을 꽉 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거짓말로 형을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형을 특정 장소로 유인한 명백한 행위였습니다. 희숙의 머릿속에는 조옥분의 거짓 증언과 영철의 유인 전화가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가 거짓으로 영준이를 불러낸 거구나. 형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희숙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당시에 영준이와 영철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두 형제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야? 최 과장은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본 후 목소리를 더욱 낮춰 희숙에게 귓속말하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미묘했습니다. 상무님이 큰 신기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사내에서 입지가 확고해졌고 곧 이사 승진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무님은 모두가 인정하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영철 부장님은 같은 프로젝트 경쟁에서 밀리셨고 승진도 누락되셨습니다. 평소에도 상무님에 대한 질투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형의 성공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희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질투, 승진, 그리고 거짓말을 이용한 유인.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영철이 형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형에게 사고가 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짐작은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영철은 형의 죽음 직후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영철의 질투와 야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희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둘째 아들이 형을 죽였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형수에게 누명을 씌워 6년 동안 지옥을 살게 했다는 사실에 희숙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강렬한 분노와 오열하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며 희숙은 최 과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네, 최 과장. 큰 도움이 되었어. 오늘 나에게 해준 이 말 절대 잊지 않을게. 희숙은 회사 로비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형을 죽였다는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희숙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며느리 수연을 향한 6년간의 오해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7천만 원은 영철의 계략 속에서 이용되었거나 사라졌을 것이고 수연은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쫓겨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게 내 아들이라니, 영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내 아내를 원망하고 내 동생의 거짓말에 놀아났어. 희숙은 핸드폰을 꺼내 6년 전 영준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가 아무리 아들이어도 형을 죽인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엄마 된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6년 전 영준의 사고를 담당했던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달했습니다. 최 형사는 희숙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심각한 표정이 되었고 희숙에게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와서 사고 보고서를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희숙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희숙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수연을 만나
그녀의 6년간의 고통을 위로하고 진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희숙은 전날 수연을 마주쳤던 경기도 외곽의 재래시장 근처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숙은 숨을 고르고 아주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 근처에 아이돌 키우는 젊은 여자분이 사시는 것 같던데 혹시 아세요? 서씨 성을 가진 분이요. 희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나은이네요? 어제도 여기 와서 나은이 간식거리 사갔는데. 왜요? 아는 사람인가요? 힘들게 사는 분이신데. 네,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인 것 같아서요. 혹시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아시나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저기 골목 안쪽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요. 빌라 건물인데 철문 녹슨 곳 보일 겁니다. 그곳이 사무예요. 희숙은 아주머니에게 연신 감사를 표하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6년 만에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결의에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낡고 허름한 반지하 빌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숙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녹슬고 칠이 벗겨진 철문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3호. 문 앞에 섰을 때 희숙은 문을 두드리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남편 장례식 날 7천만 원. 훔쳐 달아난 도둑이라며 6년을 원망하고 살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이 문을 두드릴까? 희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빗으로 돌아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철문 안쪽에서 아이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추워. 이불 속에 있어도 추워. 몸이 자꾸 떨려. 잠시 후 수연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민결아. 전기장판 곧 켜줄게. 전기를 아껴야 해서. 수연의 목소리에는 아이에게 미안해하는 절절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희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추위에 떨고 며느리가 전기세 때문에 전기장판조차 마음대로 켜주지 못하는 그 참혹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수연은 희숙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헬쓱한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빛은 공포와 경계 그리고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수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희숙은 수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6년 동안의 고통이 그녀를 20살은 더 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억누르며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왜 오셨어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희숙은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수연아, 나 알았어. 영철이가 한 짓 6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다 알게 되었어.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순식간에 눈물이 쏟아졌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고통,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희숙은 무너진 수연을 부축해 일으켜 좁은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 낡은 테이블 하나와 작은 전기장판이 전부였습니다. 방 안은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은이와 민결이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희숙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민결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6년 만에 보는 할머니였지만 어릴 적 헤어진 아이들은 당연히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희숙은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말랐고 얼굴은 헬쓱했으며 옷은 해져 있었습니다. 희숙은 모든 것을 잊고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은아, 민결아, 내가 너희들의 친할머니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구나. 희숙은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듯 망설였지만 이내 따뜻한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희숙은 아이들을 안은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년 동안 원망했던 며느리와 손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희숙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였고 자신이 그들을 6년 동안 버려두었다는 사실에 희숙은 절절한 후회와 슬픔으로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6년의 오해를 씻어내는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희숙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동안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희숙은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은아, 민결아, 잠깐만 밖에 나가 있어줄래? 슈퍼 앞에서 따뜻한 우유라도 사 먹으면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하고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해. 나은이는 희숙의 지친 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 민결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이제 희숙과 수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앉았고 희숙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6년간의 오해와 고통이 만들어낸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다 하셨어요? 영철 도련님이 숨기셨을 텐데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알아냈어. 영철이가 옥분이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도 내 남편 영준이를 거짓으로 불러낸 것도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너만 의심하고 원망하며 6년을 보냈어. 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정말 죄인이다. 희숙의 사죄에 수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먼저 오해를 풀 기회조차 드리지 못하고 도망친 것 같아서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너는 나에게는 내 남편 영준이만큼이나 소중한 며느리였어. 이제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6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남편 장례식 날 도망쳤다는 오해를 감수해야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했는지.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6년 전 2019년 11월 17일 밤의 비극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8시 50분, 영주는 수연과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구소 쪽에 큰 문제 생겨서 지금 안 오면 큰일 난다는 전화라고 했습니다. 영주는 수연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은 밤 9시에 연구소에 무슨 문제인가 싶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에게서 남편이 외곽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연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충격 속에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문득 영준이 나간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날 밤 연구소에 큰 문제가 있었을까? 어머님, 제가 그때 남편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통화 기록에 영철 도련님과 3분 통화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연구소 측에서는 그날 밤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영철이 거짓으로 남편을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어서 영철의 행동을 의심하며 회사 동료들에게 물었고 영철이 형을 질투하고 승진에 눈이 멀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 수연은 영철의 차를 몰래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기름 묻은 걸레와 장갑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으로 그 증거를 사진 찍으려 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뭐라는 거죠? 그때 등 뒤에서 영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철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영철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형을 부른 게 도련님이죠? 영철 도련님이 그때 저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증거 있어요? 고작 기름 묻은 걸레 하나인데 경찰이 믿을까요? 그러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협박했어요. 영철은 수연에게 변호사 친구가 많으며 회사 사람들도 모두 입막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는 수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나가면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경찰에 가거나 진실을 말하면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겁니다. 수연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영철의 아내까지 찾아와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증거는 없었고 자신은 돈도 인맥도 법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영철의 권력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였는데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잃을 수 없다는 절절한 모성애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수연은 영철이 시키는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수연의 고백을 듣는 내내 희숙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겪은 6년간의 지옥,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손주들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모성애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희숙은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됐어. 다 괜찮아.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내가 6년 동안 너를 원망하고 영철이의 거짓말에 놀아났어. 이제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게. 나에게는 돈도 있고 아직 권력도 남아있어. 우리가 함께 영철이의 죄를 밝혀내자.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너무 무능해서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지. 너는 내 며느리이고 나은이와 민결이의 엄마야. 내가 내 손으로 영철이의 죄를 심판하고 너와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함께 이 고통을 끝내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6년간의 오해와 고통이 그 눈물 속에서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숙은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희숙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6년 전 영준의 사고를 담당했던 최 형사를 만났고 자신이 직접 수집한 모든 증거와 며느리 수연의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형사는 희숙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심각한 표정이 되었고 사고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희숙은 최 형사에게서 사고 보고서를 건네받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을 묘사한 작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최 형사님, 도로에 오일 흔적 미세하게 발견. 이게 뭔가요? 아, 사고 당시에 도로에 기름이 약간 흘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충격으로 인해 차에서 새 나온 거라고 추정하고 넘겼습니다. 희숙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6년 전 영철의 차 트렁크에서 수연이 보았다는 기름 묻은 걸레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영철이가 형을 불러내기 전에 그곳에 오일을 미리 뿌려놓은 거라면요?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사고를 유도한 것이라면? 최 형사는 희숙을 심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노부인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 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영철 씨가 직접 범행을 시인하는 자백이 없으면 재수사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를 넘겨야겠군요. 희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희숙은 영철을 함정에 빠뜨려 자백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영철이 형의 죽음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 영준이 남긴 유산과 회사의 지분 문제를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잡기 위해 아들의 탐욕을 이용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희숙은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애로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철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랜만에 전화하셨네요. 요즘 바쁘신가 봅니다. 응. 내 형 영준이 유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형 몫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싶어서 전화했다. 내가 형 자리도 잘 이어받아서 이사도 되었으니 형 몫을 내가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내 형수는 연락도 안 되고 말이다.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전화 너머로 영철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철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네,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거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영철이 앉을 자리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30분 후 영철이 압구정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철은 상기된 얼굴로 희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형 몫을 제가 받는 게 당연하죠. 형수는 6년 전에 돈 챙겨 도망친 배신자잖아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을 겁니다. 영준이 형도 원치 않을 겁니다. 영철의 말에 희숙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형을 죽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형수를 모함할 수 있을까? 그래, 영철아. 내가 형 자리도 잘 이어받았고 엄마를 잘 모시고 있으니 고맙지.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 생각나니? 내 형이 사고 나던 날 밤.
영철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밤 말씀이세요? 내가 내 형에게 전화했던 밤 말이야. 연구소에 큰 문제 생겼다고 했던 날. 엄마가 그게 궁금해서 밤새 잠을 못 잤다. 영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을 놓았습니다. 찻잔이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 연구소 문제 때문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연구소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엄마가 회사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연구소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너 거짓말로 내 형을 불러낸 거니? 그게 정말이야? 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유산 문제는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앉아. 희숙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68세 노모의 눈빛에서 나오는 강렬한 분노에 영철은 그 기세에 눌려 얼어붙은 채 다시 앉았습니다. 영철아, 엄마에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형을 거짓으로 불러낸 거 다 알아. 그리고 네 형수도 찾았어. 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형수님이. 수연이가 다 말했어. 내가 협박하고 쫓아낸 것도. 이제 내 거짓말은 끝났다. 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희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어, 영철아? 왜 내 형을 죽였어? 영철은 울음을 참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이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형만 잘났잖아요. 어머니도 늘 형만 자랑하셨고, 저는 형의 그림자 속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였어? 내 형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냥 한 번만 실수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프로젝트 망치게. 그래서 거짓으로 불러낸 겁니다. 제가 도로에 오일도 좀 뿌려놓았어요. 미끄러지라고. 근데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저도 너무 후회합니다. 영철의 자백은 희숙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희숙은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수연이는 왜 쫓아냈니? 그 돈 7천만 원은 내가 챙긴 거니? 형수가 눈치챘어요. 제가 형을 부른 걸 알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협박해서 내보냈습니다. 금고의 7천만 원과 보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희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철의 자백은 녹음기를 통해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영철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녹음됐어, 영철아. 내 자백. 너는 이제 끝이야. 영철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형수한테도 사죄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철아, 네가 용서받는 길은 얼른 자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 어미랑 자수하러 가자. 영철과 희숙은 함께 부둥켜 안고 한동안 그렇게 하염없이 통곡하였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희숙의 압구정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영철은 최 형사에게 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형사는 영철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영철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의해 거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인 희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숙은 고통과 슬픔으로 오열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영철은 형 김영준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교사죄, 피해자 한수연을 협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공갈 및 횡령죄를 지었지만 자수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수연은 희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할 거 없다, 수연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내 남편 영준이의 영혼도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거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6년을 보냈어.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희숙을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 저희가 무슨 소리니? 너희들은 내 가족이야. 원래 너희들 집으로 돌아와 살아야지. 나은이와 민결이 학교도 옮기고 민결이 병원에도 가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희숙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겁게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화해와 희망,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희숙의 아파트 거실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은이와 민결이는 커다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이제 몸에 맞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민결이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건강한 홍조가 돌았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불고기 냄새가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희숙은 소파에 앉아 그 평화로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결이가 희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림 실력이 엄청 늘었대요. 그래, 우리 민결이 참 잘했구나. 희숙은 민결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이제 안 아파서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우와, 대단한데. 우리 민결이 최고네. 할머니가 멋진 상 줘야겠다. 나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90점. 다음에 꼭 100점 맞을게요. 진짜? 우리 나은이도 최고네. 할머니는 너희들이 이렇게 웃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숙은 그 얼굴을 보며 6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연이 정성껏 만든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 각종 나물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은이가 밥을 크게 한술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내 새끼들. 수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희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 이 아이들은 우동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먹고 따뜻한 집에서 숙제를 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연은 희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작은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제 힘으로 아이들과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생각이다, 수연아. 내 남편 영준이도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거다. 힘들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해라. 너는 내 며느리이고 나는 내 어머니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고 수연도 방으로 들어갔을 때 희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동생을 잘못 키웠어. 하지만 이제 내 아내 수연이와 아이들은 엄마가 반드시 지킬게. 네 가족은 엄마가 책임질게. 너는 그곳에서 편히 쉬어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과 후회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평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희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나은이와 민결이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희숙은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롭고 깊은 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